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인사보다는 제가 이제 토론을 좀 충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지속 가능 발전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이 뭐 예컨대 한국형 지속 가능 발전이다라고 예전에 이제 주창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속 가능 발전 개념도 처음에는 이제 보전이냐 개발이냐라는 이제 상반된 논리가 아니고 보전과 개발이 서로 일치할 수 있다, 서로 조화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우리가 밀레니엄 개발 목표 이후에 또 이제 SDG라고 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도 점점 발전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법을 그냥 복원한다고 했을 때 그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을 그냥 예전 그대로 가져가지 말고, 그럼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지속 가능 발전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DG에서 SDG로 바뀌는데도 굉장히 많은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환경 차원에서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좀 목표도 17개로 확대가 됐고요. 또 전에는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문제로만 인식되었던 것이 이제 선진국들도 지속 가능 발전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의 내용도 옛날에는 빈곤 중심이었다면 지금 보건, 기근, 웰빙, 교육, 뭐 젠더 불평등, 소비, 생산, 뭐 여러 굉장히 다방면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우리는 주목해서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을 우리 나름대로도 구체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나 계획이 있어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이 있고,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과연 한 법에 있는 이런 계획들이 서로 그러면 영향을 주고 상응하고 조화해서 마련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보면 제가 2차, 3차를 좀 구분해 놨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2차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3차는 오히려 좀 포괄적이 되고 좀 두리뭉실해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어야 될 기후변화 적응 이런 것들이 조금 내부 하위 전략으로 좀 숨어버렸고, 에너지 관련 경우도 지금 뭐 숨어버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계획을 5년마다 계획을 세울 때 지난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변경해야 되냐는 수많은 고심 끝에 또 다른 어떤 문구들이 나왔다고 보지만, 우리가 더 추가해서 확대할 것도 있고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우리의 계획들은 너무 지난번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강박에 너무 시달려서 오히려 예전에 있던 것을 또 계승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진 않은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병수 소장님 뭐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기후변화 대응법의 필요성도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뭐 파리 협정 이후에 EU 같은 경우는 조금 EU 국가들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후변화 뭐 BAU 대비 37% 감축한다는 선언 외에 추가적인 어떤 이행 조치나 뭐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도 중요한데 에너지 기본계획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후변화 뭐 미세먼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대기 관련해서의 문제도 나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아직도 29% 정도로 설정이 돼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1차 애기본하고 똑같습니다. 11% 정도 돼서 발전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없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좀 탈피하지 않고서 우리가 과연 지속가능 발전 또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쨌든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도 조금 이상하게 변질되는 느낌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계획에 따라서 신증설을 고려한 사전 할당을 했었는데
이제 준공유 할당 방식으로 해서 그 할당을 약간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던가 배출권을 추가 할당했다던가 해외 감축을 조기로 인정해서 국내에 대한 어떤 투자 자체를 조금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는 이제 분법안은 뭐 저도 또 거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 저탄소 녹색 성장이 이제 상하의 개념인가 저는 거기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적인 수단이 저탄소 녹색 성장인가? 저는 그 패러다임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또는 기본 방향이고 이행 계획 이 차원을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이 지금 개념이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나 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중복이 되거든요. 기후변화 대응 부분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저탄소는 기후변화로 녹색 성장은 또 녹색 성장 촉진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조금 분리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호적인 입장은 아닌데 장점이 분명히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기존에 저는 이게 2010년에 제정되었을 때 공룡이 탄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에는 기존의 기본법은 부처별이나 분야별 그 묶음 자체로만 가능했던 법이었는데 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은 여러 기본법들 위에 또 하나의 커다란 우산 하나를 만드는 그런 거여서 저는 회의적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본법 제정 가능성이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녹색 성장의 개념이나 목표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녹색 에너지, 녹색 교통, 녹색 건축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저탄소 부분,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에서 저탄소 부분, 지금 현재 5장에 있는 저탄소 사회 부분을 따로 떼서 기후변화 쪽으로 하면 되겠고, 녹색 성장 부분도 녹색 성장 촉진으로 하면 되겠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이제 지속가능 발전법을 어떻게 조금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이게 버릴 수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하는 녹색 성장의 개념을 지속가능 발전 개념으로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안에 보면은 에너지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다시 에너지법으로, 지속가능 발전 계획 같은 경우는 다시 지속가능 발전법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에너지법으로 할 것인가, 에너지 기본법으로 할 것인가, 지속가능 발전법으로 할 것인가, 지속가능 또 발전 기본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들은 복원되어야 하지만 전 기본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이라는 게 원래 해당 분야의 기본 원리, 원칙,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기본법과 개별법 사이의 연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법 분야에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40조는 자연환경 보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선언적이에요. 이게 뭐지? 근데 그 선언적인 문구를 통해서 자연환경 기본법이라는 일반법의 또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환경영향 평가도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돼서 환경영향 평가법이 또 있는 겁니다. 분쟁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환경 분쟁 조정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본법과 일반법 간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은 그 연계점을 제가 별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럼 지속가능 발전법하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하고 명칭의 차이, 또 내부 뭐 안에 있는 위원회가 이제 대통령 뭐 직속으로 격상되느냐 격하되느냐의 차이 말고 과연 이것이 기본법으로 갖는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상하의 층위적 개념이 아니라 기본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기본법으로 품을 수 있는 범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냐를 우리는 조정해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기본법으로 올라가면 좋을 것이다, 내려가면 또 그게 약화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도식적인 개념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너지 기본법이 처음에 탄생할 때 굉장히 많은 진통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 이런 것들이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힘들게 이제 제정이 됐었는데, 여기서 에너지 기본 계획과 기본 원칙을 빼면서 이걸 그냥 기본이란 법을 빼버렸거든요. 도대체 이제 계획이 빠지면 기본법의 지위를 상실하는 건가? 저는 거기서는 또 의문이 있고, 그럼 계획을 다시 넣으면 기본법을 보완하면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너지 기본법은 다른 에너지법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그 법의 어떤 범위를 조금 넘어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이렇게 한 3개 에너지법까지 3개의 정책법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묶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법에서도 보시면 지역 에너지 계획, 비상 에너지 수급 계획, 뭐 에너지 위원회 이렇게만 있지, 제가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법과 개별법 사이의 연계 부분은 굉장히 약한 것이 맞고요. 또 에너지법에 보면 업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아우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2년 전인가요? 결정적으로 에너지 뭐 복지라고 해서 바우처에 관한 것이 들어갔어요. 그냥 실질적인 법이 들어가면서 에너지법은 그 자체로는 이미 기본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뭐 축소, 그런 것이 좀 범위적인 축소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에너지법은 그냥 에너지법으로 명칭에 상관없이 그냥 존속하는 게 지금 안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지금 4개